네, 오늘 책은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저희 4차 산업혁명 책을 워낙 이것저것 많이 읽어봤는데 어떤 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게 더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건 혼자 쓴 게 아니고요. 연구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쓴 책이더라고요.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혁신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인문사회,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펼쳐낸 학제 간 논의를 담고 있다. 저자들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실종되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던 미래로 떠밀려 갈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외쳐대기 전에 거기 감춰진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문해보고 우리 사회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심도 있게 성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편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했네요.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대학교에서 계신 교수님들하고 다른 연구원 분들이 함께 했어요. 쇼 서머리 한번 보시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에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변화를 이끄는 기술에 대한 믿음, 즉 기술 결정론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디지털 기술을 잘 발전시키면 또 하나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기술 결정론에 바탕을 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은 정확한 분석이나 진단 없이 기회와 위험, 담론 사이에서 양극단의 이야기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 산업적 활용 가능성, 사회적 수용도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과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확보되면 우리 사회는 현재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걸까? 미래가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혁신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인문, 사회,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펼쳐낸 학제 간 논의를 담고 있다. 저자들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실종되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던 미래로 떠밀려갈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외쳐대기 전에 거기 감춰진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문해보고 우리 사회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심도 있게 성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책은 한 4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1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길, 우리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2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대로 괜찮을까? 3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과연 안전한가? 정말 혁신적인가? 4부, 위험과 규제를 넘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그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네, 4차 산업혁명의 길, 우리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트랜스 휴먼의 시대로. 인간 2.0 시대와 500세 인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없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인류를 GMO 사피엔스로 부른다. 사회학자 스티브 플러는 한 발 더 나아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형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을 인간 2.0이라고 정의하면서 현재 인류는 인간 2.0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여기 새로운 말이 지금 2개가 나왔죠. GMO, 사피엔스하고 인간 2.0 이 2가지가 나오네요.
그 GMO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콩을 유전자 변형을 해서 한다거나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유전자 변형이 지금 된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을 좀 잘라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인간의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GMO 사피엔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 2.0이라 그래서 원래 1.0은 기본적으로 태어난 기본 인간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2.0이면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인류를 좀 탄생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2.0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는 그런 것들이 GMO 사피엔스나 인간 2.0 정도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 2.0 시대의 인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지난 2013년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칼리코라는 바이오 기업을 창업한다. 글로벌 제약회사 에브비가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8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를 투자한 회사로서 벌써부터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회사의 비전은 인류가 500세까지 살게 하는 기술을 발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저의 어머니 시대 정도가 100세일 거고, 제 나이 정도면 아마 한 120, 130 정도 살 거예요. 참, 이제 근데 500세까지 산다는 건 조금,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회사에 있으면, 제가 지난 회사에 있었던 게 한 7년 좀 넘게 있었는데, 제가 있으면서 느꼈던 게, 이 회사에 너무 오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그 평생 직장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 회사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과거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불편함을 느껴질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오래된 후에도 계속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근데 좋은 점은 히스토리를 아니까 아무래도 그 실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사람이 500세까지 살면 그 과거의 모든 나의 역사를 갖고 사는 거잖아요. 좀 끔찍할 것 같긴 해요. 4차 산업혁명 기술 덕분에 인류가 500년을 산다면 당신은 현재 어떤 계획을 포기하고 어떤 계획을 새로 세우겠는가? 물론 당장 실현되는 기술은 아니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 기술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이 질문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이 질문은 또한 기술 발전의 방향을 살펴보게 해주며 우리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예측해보게 해준다. 사실 100세 시대만 열려도 우리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예컨대 우선 정책적으로는 은퇴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도 바뀌어야 하며 건강보험 체계 등에도 급격한 변화가 요청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도 뒤따를 것이다. 생각해보면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젊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중력에 의해서 뭐 이제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연골들이. 그러면 한 60세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아픈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40세 정도부터 이제 아픈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이제 경험을 보면은. 그럼 저희 엄마를 보면 한 60세 정도 되면은 굉장히 몸이 많이 쇠약해져요. 어른들 보면은.
근데 그 쇠약해진 몸으로 100세를 산다면 40년을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쇠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급속도로 쇠약해집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젊음을 조금 진짜 500세를 사는데 100세까지 좀 이상하다 그거는. 100세까지를 그러면은 청년으로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100세까지는 20대로 살고 또 그 나머지 이제 100세, 그러니까 200세까지는 청년으로 살고 그 이후는 300세까지는 중년, 그 다음 노년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500세까지 살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뭐 나이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면 사회보장 제도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사회가 좀 안정화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빈익빈 부익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흙수저로 소위 말해서 거지같이 사는 거를 500세를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는 잘 돼 있어야겠죠. 산업화 시대의 종말과 트랜스 휴먼 시대의 도래. 무엇보다도 산업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산업화 시대의 종말을 맞아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는 한 곳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며 일과 개인적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 또 업무 내용이 개인별로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아 승진하고 나이가 차면 은퇴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노동과 삶의 모습은 이런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종일 컴퓨터만 바라보는 직업도 있고 물리적 일터가 없이 가상의 세계에서만 일하는 직업도 있다. 아마존이나 에어비앤비 등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렇다. 또 일과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여유를 찾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직업을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애매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 자동화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병치료나 처방 등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준다면 의사는 그동안은 관심만 있었던 희귀병 연구 등에 실제로 물리적 시간을 투여해 몰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의사는 고된 노동을 한다기보다는 자아실현을 하는 셈이다. 한편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산업이라는 단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많았다. 1960년대부터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를 가리키는 탈산업사회가 논의되었다. 이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논의를 계기로 산업이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그 대안으로서 탈인간주의,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를 연구한 바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구글 엔그램으로 탈산업주의와 트랜스 휴머니즘의 빈도를 추적해보니 탈산업주의가 쇠락하면서 마치 그 바통을 이어받듯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부상하는 새로운 현상을 그래프로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뒤에 설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산업주의의 종말과 인간 신체의 변형이라는 대립적 관점이다. 산업주의가 기계를 활용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탈산업주의는 기계뿐 아니라 무용의 정보를 활용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려는 시도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미래는 기계와 정보가 사람 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 스스로 정보를 다루는 시대다. 그에 따라 인간도 진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인간은 지난 역사에서 다양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왔다. 앞으로도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가 무척 똑똑해질 때 인간은 기계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적 역량이 발휘될 것이다.
모든 지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이 진행될 것이고 그 실험에는 인간 신체의 변형도 포함될 것이다. 신체가 변형된 새로운 인류가 바로 트랜스휴먼이다. 어머, 트랜스휴먼이 휴머니즘은 좀 다른 거겠지만 트랜스휴먼은 인간 신체의 변형 이런 건가요? 우리 은하철도 999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제 인간의 몸을 일부를 로봇으로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설마 그거인가요?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대로 괜찮을까? 가상현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현실보다 더 매력적인 점점 더 발전하는 가상현실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함께 가장 뚜렷한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은 가상현실 기술이다. 헤드셋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기술이 지능정보 사회에서 급격히 발전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게임 회사 아타리에서 게임 엔지니어로 일하던 제론 라니에가 가상현실 기술을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형태로 상용화하였으나 당시 라니에의 가상현실 기술 제품은 가격이 수천만 원대에 달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는 무리가 따랐고 그래서 곧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고 말았다. 그 후 1980년대 들어 가상현실 기술은 일본의 세가, 소니, 닌텐도를 중심으로 한 게임 산업 기업들이 향상된 그래픽 기술과 인체 인식 기술을 선보이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윽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스마트폰 HMD 기술을 활용해 극도로 현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그래픽 생체 인식,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가상현실은 이제 현실 자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진화하는 듯 보이는 한편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이 전례 없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HMD 기술의 가상현실은 유저를 곧바로 가상현실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실제감을 경험하게 한다. 과거의 가상현실은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스크린과 같이 유저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에서 유저의 손 조작으로 스크린 안에서 움직이는 아바타에 의해 구축되었다. 그런데 HMD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상현실에서는 아바타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유저가 HMD를 작용하면 곧바로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되며 나의 몸짓과 얼굴 돌림에 따라 그 안의 세계가 인식된다. 눈의 움직임 이외에도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 신체 움직임, 진동 기술들이 합쳐져 새로운 가상현실의 현실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에서 유저는 아바타의 중재를 거치지 않으며 그 가상현실 속에서 외롭게 혼자 존재한다. 초현실 이론과 가상현실. 근대 시기에 가상이란 현실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근대 시기는인가 보네요. 근대 시기는 가상이란 현실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현실 세계는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로 여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가상세계는 오감이나 이성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상적 세계에 불과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미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세계였다. 이에 따라 가상은 현실에 비해 열등한 세계였으며 현실을 모방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정보 사회로 접어들며 그래픽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인간의 의식 세계를 디지털로 구현해 환경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 기술이 급부상했다.
보드리아르는 인간의 상상과 욕구에 기초하여 구축된 가상 세계를 시뮬라크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가상현실의 실제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할 것이고, 종국에는 그 실제감이 현실이 주는 실제감을 초월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느낌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니, 나는 보드리아르의 그 시뮬라시온과 시뮬라크라, 이거 대학교 때 배운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대학원 때 배운 것 같아요. 대학원 때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히 다른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올 때는 이런 용어가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연구원들이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학교 교수분들하고 연구원들이 쓴 내용이 좀 맞는 것 같네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그는 초현실 개념을 이야기한다. 가상은 라틴어 어원 버추얼리스에서 유래한 말로, 스콜라 철학에 의하면 이는 이미 완결된 실행의 상태가 아니라 잠재된 힘의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가상이란 아직 현실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무한대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보드리아르가 1970년대에 가상현실의 초현실화를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목도하고 있는 오늘날 그래픽,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이 가상현실의 현재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현실 같은 가상세계. HMD 안에서 구현된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은 마치 그 현실 공간에 실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오큘러스 리프트 게임의 롤러코스트 가상현실 체험을 하는 사람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TV에서 가끔 이런 거 본 적 있죠? 롤러코스터 이제 화면을 보고 그 안에서 의자가 좀 움직이고, 그 정도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현실 세계에서 겪는 실제라는 것에 대한 느낌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너무나도 실제적이었던 가상현실 모습과 현실에 실제하는 모습이 다르게 느껴져 혼란스럽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초현실로서의 가상현실 개념이 유용하게 된다. 보드리아르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의 모호성 증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거죠. 문제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묘사가 아니라 현실이 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상현실이 현실을 대체하는 기술사회의 변화를 지적했다. 이는 실제의 상실로도 설명되며, 그러니까 현실의 상실이죠. 가상현실의 실제감에 익숙한 인간들이 그 세계를 실제 세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알맞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착각에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실제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실제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가상적 인간. 브레이는 가상적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상적 인간은 단순히 허구적인 존재들이 아니며 종종 뚜렷한 인지적 현상을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현실의 인간들과 관계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상호작용적이라는 사실이다. 그에 의하면 가상적 인간은 허구적이고 상상적인 존재들과는 다르다. 가상적 인간에 대해 놀라운 사실은 많은 경우 그들이 인간의 현실 세계에 통합된 하나의 부분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현실의 인간이 가상적 인간을 조작하지만 가상적 인간 역시 프로그램과 지능을 통해 현실 인간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실제로 가상적 인간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 관계는 때로 단발성이겠지만 때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가상적 인간과의 관계에 익숙해지면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실 세계에서 다른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이나 그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 하는 것은 인간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나 감정적 안정을 위해서나 다른 인간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과 인간의 협업이 인간과 기계의 협업으로 대체된다면 협업 대상에서 인간은 사라질 수 있다. 게다가 감정적 안정을 위해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를 형성해 오던 인류가 가상적 인간과의 관계 맺기로 이를 대체하게 되면 그러한 정서적 관계의 필요성 역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회적 개념인 사회 자본에 대한 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다시 말해 사회 자본의 개념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이 가상적 인간이란 부분, 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허라는 영화 보면은 그 여자 어쨌든 뭐 존재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그 가상적인 기계죠. 기계에 존재하는 여자와 그 남자 주인공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남자가 깨닫게 되죠. 기계니까 나와도 사랑에 빠지겠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도 데이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데, 우리 보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고양이 2마리를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왕자님들 2분이 계신데, 그 왕자님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우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들이 말을 한다면 그 느낌이 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뭔가 자기 기분을 표시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가상의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항상 나한테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감을 사람이 얻겠죠.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한테 전화했다가 기분 나빠서 전화 끊는 경우 많잖아요. 다시는 너한테 내가 상담을 하나 봐라 이러고 끊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대 인간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가상의 인간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정서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새로운 위험들의 등장. 현실 같은 가상현실의 경험과 현존하는 것 같은 가상적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가? 먼저 현실 같은 가상현실의 경험은 인간에게 현실 부적응을 가져올 것이다. 인간에게 현실은 오랜 기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제약을 사라지게 하고 인간이 갖는 수많은 욕구를 구현해주는 가상현실은 현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세계가 된다. 인간이 기존의 현실 세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가상현실 속에서 들어가는 일이 더 늘어난다면 이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현실 세계를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가상현실과 유사하게 변형시킬 것이냐가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다. 현존하는 것 같은 가상적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의 사회화의 큰 변화 요인이 된다. 빅데이터 기술과 함께 가상적 인간은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는 인간의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의 기초에서 그 인간이 원하는 방향의 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어떠한 다툼도 없으며 갈등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가상적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공감과 이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가상적 인간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결국 이윤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 기업은 더 많은 가상적 인간을 판매하고자 인간이 가상적 인간에게서 기대하는 상호작용을 프로그램화할 것이다.
이때 가상적 인간과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실제 인간과의 상호작용 시 인간의 감정과 판단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오해 같은 반응은 이전보다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 역시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인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가상적 인간과 관계를 맺는 행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이후의 사회와 가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실의 인간은 자신이 인정받고 지지받는 가상적 인간과의 관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현실의 인간관계는 점차 흔들릴 위험성이 높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과연 안전한가? 정말 혁신적인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위험천만한 보안 이슈. 보안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네요. 앞에 가상현실. 이 부분은 사실 4차 산업혁명 다른 책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는 조금 그걸 철학적으로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위험천만한 보안 이슈. 네. 인류의 변화된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준 와트의 증기기관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증기기관의 중요성은 이제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와트가 살던 시절, 와트는 과연 자신이 발명한 증기기관이 미래의 사회적 갈등, 자원 고갈, 환경 오염 같은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4차 혁명을 맞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미래 우리 삶에 과연 어떤 혜택을 줄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편 과거의 와트와는 다르게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우리가 대면하게 될 혁명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보안 측면에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지 예견해보는 일이다. 초현실 사회와 위험 요소들의 응축.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초연결 사회이다. 그러나 초연결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상당 부분 규격화되어 있으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될 기기들은 그 형태나 구조가 너무도 상이하다. 이를테면 초연결 사회에서는 주방 등과 자전거와 소화전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으며, 실은 이보다 더 기묘한 조합도 등장할 수 있다. 통신 및 보안 분야의 개발자들은 주방 등과 자전거, 소화전에 동일한 플랫폼을 주입하려 노력하겠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 기계의 수명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과거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과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수명을 어렵사리 예상할 수 있겠지만, 초연결 사회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연결을 다하고 폐기되는 저렴한 생필품부터 1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동작하는 고가의 설비도 함께 통신망에 연결될 것이다. 통신 모듈 교체, OS 버전 관리 등 기존의 보안 관련 접근 방식을 모든 기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각각의 사물이 상이하다는 점이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지만 사물의 수가 막대하다는 점은 거의 악몽 수준이다. 초연결 사회라는 과도한 연결 속에서 오류나 공격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경로로 전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아울러 위험에 처한 시스템을 격리시킬 수 있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특정 시스템을 통신망에서 분리하거나 동작을 중지시킬 경우 다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통신망과의 연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도구와 설비들에도 머지않아
정보 송수신 기능이 부여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애용하는 망분리 개념도 이미 허점을 보이고 있다. 공장 방문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무심코 공장 내 설비에 딸린 USB 포트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것 정도는 아주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위험 시나리오일 뿐, 초연결 사회에서는 상상했던 수준을 초월하는 연결이 시시각각 이루어질 것이다. 일단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로 진입하면 현재 가시화되는 개별 위험 요소들이 응축되다 결국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단숨에 폭발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소유한 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대책과 관리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금 전문 분야라서 제가 설명할 부분이 별로 없네요. 인공지능이 더욱 무서운 존재로 변모하는 보안 영역. 인공지능을 보안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악성 코드 탐지 분야에서는 단순한 패턴 매칭의 한계를 인식하여 악성 코드의 행위를 분석해 탐지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오판을 한 경우도 많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종래에 없던 새로운 공격이나 여러 기술을 조합한 공격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은 기존의 대응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악의적 공격에 대한 탐지를 인공지능에 맡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보 보안 영역에서는 몇 가지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덫에 꼬리가 걸린 도마뱀의 문제와 유사하다. 고통을 감수하고 꼬리를 잘라 빨리 도망가는 것과 시간이 들더라도 덫을 풀고자 노력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최선이라 말하기 어려운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악성 코드의 확산을 막으려 불편을 감수하고 시스템 전원을 차단할지, 아니면 비용 지불을 감수하고 전공법을 시도할지 결국 관리자의 가치 판단 기준에 달리게 된다. 그런데 긴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리자의 오판으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사례가 과거에도 드물지 않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후 누가 왜 오판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해 원인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일정한 절차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후속 조치가 있었기에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어 온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어떨까? 벌금이나 구속 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공지능이 무슨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된다면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무엇을 판단할 경우에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잘못될 경우. 보안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더욱 무서운 존재로 변모하는 시점은 인공지능의 역할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교체될 때다. 2016년 데프콘에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개최한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는 대회가 열렸다. 공격 측과 방어 측으로 나뉘어 깃발 뺏기 형태의 해킹 경쟁을 펼쳤는데 참가자들은 모두 인공지능이었다. 대회에 출전한 인공지능은 물론 인간이 개발한 것이었지만 공격에 맞서 서버를 방어하는 것 외에 서버의 취약점 발견과 공격용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작업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했다. 물론 이 대회가 열린 목적은 점차 고도화되는 공격에 대처하고자 인공지능에 의한 방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문제는 이 대회를 통해 강력한 방어 기술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강력한 공격 기술도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어를 위해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고자 한다면 그 기술이 공격의 수단으로 간단히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집안에 이미 도둑이 들어와 있는 형국? 보안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위협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유하자면 도둑의 침입을 막으려는 집주인의 노력과 흡사하다. 집주인은 출입문이나 창문이 밖에서 쉽게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나 창살을 보다 튼튼히 설치해야 하며 도둑이 틈새로 도구를 밀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차단해야 한다.
반면에 도둑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창의적 방법을 계속 고안할 것이며 집주인은 자신의 형편에 맞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둑의 신체적 한계와 활용 가능한 자금 규모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도둑이 택할 대응책과 회피책의 범위는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 집주인과 도둑 모두 현재의 기술로는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콘크리트 벽을 뚫기 어렵다는 절대적 제약 조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명확히 구분할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두드러진 차이점 하나는 명백하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이 바꿔나갈 시스템의 구조는 인간이 손으로 그려 보이거나 머리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콘크리트 벽과 같은 절대적 제약 조건마저 언젠가는 한없이 무력해질 것이며 도둑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 집 안으로 스며들 수 있다. 어쩌면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짓고 문을 걸어 잠가도 그런 노력이 무의미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아질지 모른다. 집주인 입장에선 이미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와 활보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편이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기 쉬운 더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 인간의 안전 문제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맡겨두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다소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이지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튼튼한 담장을 쌓아서 그 안에 물건을 넣어두려 할 게 아니라 각각의 물건 자체를 안전하고 튼튼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안 개념을 설계할 때 통신망이나 통신설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단위의 보안 전략으로 접근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특히 인간 자신은 그 가치를 계량화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인체 단위로 보안의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같이 비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만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시스템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하려면 데이터를 간단 명료하게 정제하고 상황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비즈니스 분석 영역에서 곧잘 사용되는 시각화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집요한 공격과 위협이 계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의미 있는 정보를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만 의사결정의 스위치를 자동화 시스템에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간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보안 얘기 나오면은 이 블록체인 얘기, 블록체인이죠. 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블록체인이나 그 이제 비트코인, 야, 참 몇 달 전만 해도 막 비트코인 막 다 난리였는데 가상화폐 때문에 어찌 이렇게 몇 달 안에 이렇게 조용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예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철학적인 담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재밌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정말 그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이 제목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이 제목에 걸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네, 여기까지 읽었죠. 위험과 규제를 넘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민주주의 진화하고 있는 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 정치 형태와 행태와 민주주의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의 범위가 단순히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개인들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일상의 정치 과정에 항시적으로 참여한다면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가 심화할 것이다.
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간 두뇌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사람이 아닌 기계에 대한 민주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기계에 의한 민주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능 기술이 정치를 바꾼다.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거 SNS라 그러죠. SNS의 확산에 힘입어 정부와 정치 엘리트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중동의 제스민 혁명이 대표적 사례다. 부패한 독재 권력에 대한 분노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결집하고 확산하면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 또 한국의 디지털 시민은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중동의 제스민 혁명과 한국의 촛불혁명 둘 다 부패한 권력을 몰아냈지만 새로운 민주주의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독재 정권이 정하는 것과 민주정부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에는 전혀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사실 제스민 혁명은 실패했다고 봐야죠. 부패 정권을 몰아내면서 새로운 부패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 나라들은 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중동의 제스민 혁명은. 그런데 우리나라 촛불혁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이 저항의 힘을 강화했다면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기술은 통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미래학자가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국회를 대체하리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인공지능이 국회의원보다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언 피어슨 퓨처라이슨 소장은 미래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시민들의 대표가 되어 협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이라 주장한다. 지금과 같은 거대한 조직을 가진 정당은 점차 사라지고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이나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책 네트워크가 입법 기능을 대신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기술은 정치 엘리트의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며 점차 정책 결정 과정에 지능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인간의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능기술이 정치 과정을 주도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항상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대한 이 오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꾸 제가 영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 자꾸 생각나는 영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제목이 아이로봇이었나요? 잠시만요. 네, 아이로봇 맞네요. 아이로봇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은 윌 스미스가 항상 그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사고가 나서 차가 이제 그 물 안에 빠졌습니다. 영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물 안에 빠져서 어떤 여자아이가 차 안에서 이제 갇혀서 이제 물이 계속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윌 스미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 로봇이 들어와서 지나가는 로봇이었나? 어쨌든 로봇이 그 상황의 위험 상황을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봇은 판단을 하는 거죠.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아이는 살 가능성이 낮았고 윌 스미스는 살 가능성이 높았죠. 이제 성인은. 그러니까 윌 스미스를 구해서 나가버려요. 근데 이제 다시 그 로봇이 아마 그 다음 내용은 그거죠. 다시 들어왔을 때는 아이는 죽어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판단을 하면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휴머니티, 인간성이죠. 인간성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런데 로봇은
데이터를 딱 수집해서 가장 알맞은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을 그냥 딱 내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진짜 대의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도 많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네.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보죠.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알고리즘 민주주의로 정보기술의 발달은 네트워크 개인을 확산시켰고 이들이 하나의 결집한 세력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면서 권력의 축은 점차 엘리트에서 시민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민에 직접 관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향후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능의 발달과 함께 권력의 축이 시민에서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는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대두될 것이다. 정보기술이 인간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며 인간의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적 역할을 했다면 지능기술은 인간의 의사결정력을 높일 뿐더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면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민주주의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말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제가 잘 못 찾겠네요. 얘기를 좀 풀어서 하자면 우리는 예전에 직접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내 의견이 바로 정치에 이제 반영되는, 인구가 많이 없었을 때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지금은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투표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들을 뽑고 나서는, 뽑을 때는 사실 그렇게 내 의견을 대변해줘라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실제 뽑고 나서는 우리가 통치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통치를 받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심지어 정치인들 월급도 본인들이 망치 두드려서 결정해요. 본인들 거 본인들이 결정해요. 사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줬기 때문에 본인들 월급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니까 뭐 검찰이나 뭐 그런 것들은 들어가도 좋은데 자기들은 빼달래. 공수처를 하면 국회의원은 빼달래. 아니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사실. 그럴 바에 진짜 빅데이터로 해야 돼. 그놈들 다 밀어내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요. 네. 알고리즘 민주주의로 이제 더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능기술이 활약하고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은 어떻게 처리될까? 원전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경제성과 안정성이다. 현재는 두 쟁점을 놓고 찬반 양측 모두 상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상대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그에 따른 미래 예측을 신뢰하지 못한 탓이 크다. 만약 위원회 참가자들이 국내외 관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여러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보다 과학적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과 감정이 개입된 사람의 판단보다 데이터에 근거하는 인공지능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합리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미래를 인공지능의 손에 온전히 내맡기는 건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며 알고리즘 민주주의의 운영 주체 역시 사람이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확한 분석 자료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신뢰,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의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능 기술의 발달에 못지않게 사람 간의 교감, 감정, 배려, 판단, 리더십 등 인간 기술에 대한 기술 교육과 학습이 더 중요해진다.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그리고 쟁점들.
디지털 전환의 혁신과 전환기의 혁신과 지식재산권. 디지털 전환기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시되어 왔다. 첫 번째가 콘텐츠 접근 이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디지털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는 네트워크 및 플랫폼 등 인프라 부족이 아닌 관련 지식재산 소유권자의 라이선싱 제한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명시하였다. 즉 국가별, 지역별, 지식재산권 조건에 따라 콘텐츠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인식하게 된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유럽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다. 두 번째는 개방과 공유 이슈다. 이는 빠른 기술 변화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커뮤니티,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그런 것들을 얘기하네요.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대규모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니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다.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 사물인터넷, 5G,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스마트 의료 등의 대규모 시스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지식재산 관련 개방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영업비밀 보호 이슈다. 디지털 전환은 영업비밀 및 노하우 유지를 어렵게 하며 따라서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해 비밀 준수 사항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협동 연구 결과물에 대한 비밀 준수 및 소유권 조건 명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주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과의 충돌이다. 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슈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슈가 집중될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는 3D 프린팅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이 그 중심에 있다. 3D 프린팅은 매우 다양한 주체의 지식재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지식재산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 사용자는 온라인에 대한 해당 부품 디자인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3D 프린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재권 이슈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냉장고 부품 제작자에게 파일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제3자로부터 파일을 구입하여 3D 프린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지다. 그렇다면 공유된 CAD 파일을 활용한 냉장고 부품 소비 행위는 홈 프린팅에 의한 합리적 수요자 행동인가 아니면 모방 또는 위조에 의한 부정적 수요자 행동인가? 3D 프린팅의 기능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 수요자지만 부품 개발자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 수요자가 되는 것이다. 3D 프린팅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은 그 기술이 이미 실생활에 적용되어 우리가 자주 대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품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 건데 라는 입장이 클 거고 3D 프린팅 사용자 그거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은 합리적인 수요자긴 하죠. 애매한 부분이네요. 혁신 환경 변화와 지식재산, 소유와 공유. 지능화된 기기들에 의한 인간들의 삶의 변화 방향은 보다 편해지고 다양화되기도 하겠지만 지능화된 기기들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식재산권 기본법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제시된 법문 하나하나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환경 변화와 매칭하지 않더라도 법에 명시된 재산적 가치 실현과 앞서 제시된 이슈들이 갖는 공유, 공동의 가치 실현이 조화로운 상생을 이루면서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경쟁적 지식재산 전략은 협력적 지식재산 전략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배타적 권리 부여 관점의 지식 재산 보호의 기능이 유효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슈가 등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15세기에 등장한 지적 활동 결과물에 대한 권리 부여 제도가 21세기 들어 큰 변화의 힘 앞에 서 있다. 디지털 전환기에 있어서 지식재산 권리와 소유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중점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술군과 이 기술들이 적용되는 다양한 유무형의 제품들이 갖는 특성 및 관계가 매우 복잡한 탓이다. 인간이 이용하는 대상이 기존의 물리적 제품에서 가상의 디지털화된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관련 법제들이 제시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 이용, 거래하는 대상들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본 도서는 부코스모스라는 도서 요약 사이트에서 갖고 온 도서입니다. 재밌네요. 진짜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아주 그 제목에 잘 맞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약간 담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될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나오는데, 얘는 좀 이렇게 좀 거대한 내용으로 나와서 좀 더 좀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